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계시는 곽성일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이번에 한국 베트남 30주년 기념으로 그 키예프에서 중요한 책을 하나 내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며칠 전에 하노이에서 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곽성일 박사님은 경제 분야에서 아주 한국 베트남 관계를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곽 선생님 모시고 한국 베트남 경제와 협력 관계에 관해서 듣겠습니다. 네, 곽 선생님 네, 방콕에 안녕하세요. 계신가요? 예, 저 지금 방콕이 아니고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프놈펜에 있습니다. 인터넷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화면부터 공유드리겠습니다. 근데 공유한 화면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교수님하고 다른 현인그룹 분들과 공유했던 내용인데요. 안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짤막하게 그냥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주년 성과를 보면은요. 아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베트남은 이제 한국의 3대 수출 상대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교역에 있어서 하더라도 3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올해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리고 아까 흑자에 대해서도 우리 최수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만 정리하면 한국이 베트남으로부터 180억 달러 흑자를 받더라고요. 이건 중국한테 우리가 홍콩을 빼고 중국한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흑자를 본 게 한 52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중국보다 베트남에서 더 큰 흑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아마 미국에서 우리가 흑자를 본 게 1월부터 6월까지 한 53억 불인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보다 오히려 베트남에서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은 흑자를 봤다라는 걸 봤을 때 이 흑자가 모르겠습니다. 이 무역 불균형이 한배 간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적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둘 필요는 분명히 있는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이 오른쪽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17년 이후부터 이렇게 좀 수출이라든지 수입이 이렇게 평평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진출한 이후에 큰 자본재의 수출이 정체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향후 이 수출과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교육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협력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인데요. 투자를 보더라도 꾸준히 증가해 왔고요. 당연히 베트남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투자의 양은 작고 반대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투자의 양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의 질적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위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2010년대 이후에 늘었다라는 게 상당히 특징이라서 우리 한국과 베트남 간의 투자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그 투자의 질이 양도 늘었지만 투자의 질도 변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 교역에 있어가지고도 보시게 되면 이 중고위 기술 분야의 수출이 늘었고 또 베트남으로부터 한국에 수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중고위 기술 분야의 수입 품목이 늘었다. 이 교역에 있어가지고도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ADB MRIO 데이터에서 수출 부가가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한 거거든요. 보면 확실히 우리가 베트남으로부터 수출하는 것도 고부가치 품목으로 바뀌었고 수입하는 품목도 이렇게 고위기술의 고부가치 품목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간재 수입하는 건데 자본재 수출 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으로 수출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다 중간재 수출, 자본재 수출이었고 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있어서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 중간재 비중이 최근 들어서 2015년 이후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재 수출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1차 상품은 아예 2015년 이후부터는 비중으로 봤을 때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에 제가 이 중간재를 왜 강조했느냐 하면 공급망 연계 때문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생략하고 베트남이 2010년대만 하더라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엮여 있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이 되면 베트남이 밑에 있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저 멀리 독일까지도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2020년이 되면 확실히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드디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공급망으로 연계된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대 수입 품목을 정리한 건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품목에 대한 건데요. 100대 품목을 보더라도 한국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에서 50% 이상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2016년 그림입니다. 2016년에 31개, 이게 HS 10단위로 제가 그린 건데 31개였는데 100개 중에서 31개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이 되면 100개 중에서 42개가 베트남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 100개 중에서 42개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수입하는 게 더 의존적인 구조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베트남에서 2021년에 보시게 되면 전체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이 4,837개 품목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50% 이상 한국 수입 시장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품목 수가 278개. 근데 2016년만 하더라도 192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베트남산이 한국 내 수입 시장에서 점유하는 포션까지는 아니겠지, 품목 수 자체에서는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 더 늘어났다. 그래서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 자체만 보더라도 베트남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2016년에는 3,422개였는데 이 중에서 베트남 시장에서 그 수입 품목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품목이 2016년에 193개였거든요. 근데 20년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 146개로 확 줄어들더라고요. 이건 HS 6단위로밖에 제가 데이터가 접근이 안 돼서 정리를 한 것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서 의존하는 게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봤을 때도 시간이 가면 우리 투자가 더 들어가고 시간이 가면 베트남과의 무역 불균형이 조금 더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탈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다는 거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트남과 중국 간의 관계를 제가 그려본 건데요. 20년에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품목 중에서 점유율 50% 이상 되는 품목을 그려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25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25개 중에서 이 베트남 내에서 중국 수입 의존도가 얼마나 50% 이상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11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부터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국으로부터 가져오는 품목 중에서 다시 한국으로,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많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점차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베트남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공급망과 연계되어져 있는 상에서 봤을 때 이 공급망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후방 연계 생산이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보통 후방 연계 생산이 베트남의 중심이었다면 예전에는 이제 앞으로 전방 연계 생산으로 이동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전방 연계 생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ESG 기준 준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 베트남은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베트남과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당연히 뭐 탈탄소라든지 청정에너지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환경윤리라든지 저희들이 ESG 활동에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 기업의 ESG 활동 동향을 보더라도 이게 전부 다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어떻게 보면 또 중심을 많이 두고 있고, 환경에서도 보면 환경 보호 측면에서 강하지 이걸 산업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SG 활동을 참여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이 산업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새로운 산업으로서 이 ESG를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협력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 베트남이 앞으로 향후 기술 이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수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데 부가가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한 수출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계라든지 이 광학 장비라든지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국 부가가치에 대한 활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월드뱅크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베트남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도 이 기술 이전에 대한
평가가 낮다라는 걸 저희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베트남 기업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베트남 기업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 정부의 자각과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총 수출 중에서 자국 부가가치의 기여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 기술 수준별로 이렇게 나눠보게 됐을 때 이 중고의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베트남이 다른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보다 또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 기술 제조업,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 월등히 낮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스스로 이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자각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기술 이전에 대한 요구는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아무래도 협력을 할 때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베트남 자체의 공급망 다각화에 대한 문제, 우리 다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베트남 자체의 문제점을 좀 보시게 되면 베트남이 중국이라든지 아까 제가 그 개그림처럼 생긴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GBC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원거리에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근데 주변 아세안 국가의 거래를 보게 되면 이것도 수출 부가가치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한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가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효율성의 추구보다는 그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멀리 있는 거래처보다는 가까이 있는 거래처, 즉 아세안 영내에서 물건을 조달받아서, 그러니까 원품이나 소재를 조달받아서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한 산업 구조로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RBC 구축, 리저널 밸류 체인 구축에 있어서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RBC 구축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트남 내에서의 투자처 다각화 문제도 우리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북부와 남부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부 지방의 투자에 있어서 베트남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그 유인 차이 이런 것을 좀 해소, 그러니까 모호성이라 그러죠. 저기서 지방 정부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을 시급히 해소한다면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투자지 집중 현상도 좀 더 다각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ESG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좀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또 한국이 베트남을 바라볼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이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자체도 지금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있고, 그 탄소 중립 수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국내에서 탄소 감축해가지고는 도저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1년 콥26에서 합의된 그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감축한 탄소분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 베트남에 나가서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서 감축한 탄소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앞으로 더욱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생각에 대충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다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곽성현 선생님 멀리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인터넷 그 상황이 좋은데요. 좋아요. 캄보디아 많이 발전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끊길까 봐. 네네. 호텔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어떻게? 예, 지금 호텔방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